카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우아하게 커피 만들고 차분하게 있는 그 매장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망해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는 무시한 채 그냥 내 취향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공감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도넛을 누군가한테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복으로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브랜딩하면 돈을 많이 써야 돼. 아니요, 브랜딩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고민을 많이 들여야 돼.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욱입니다. 오늘 고수초대석은 브랜딩,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업할 때 마케팅비를 초도 비용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할 정도로 자영업에서 마케팅도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브랜드들, 노티드, 다운타우너, 호우주의보, 살라댕, 방코 이런 브랜드들에서 이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브랜딩,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허준이라고 하고요. 네. 과거에는 그 말씀 주셨던 노티드랑 다운타우너가 있는 GFFG 그리고 아까 호우주의보 같은 다양한 공간 브랜딩을 했던 글로우서울 등 다양한 회사에서 CMO로 일을 하면서 브랜드들의 브랜드 기획부터 마케팅 기획까지 다채로운 일들을 하는 15년차 마케터이고요. 네. 지금은 준행굿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는 회사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도 출간하면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책 이거 다 읽어보고 오늘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핫한 브랜드들에서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에서 마케팅을 총괄하셨다고요. 일단 GFFG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 너무 소상공인이 하기에는 좀 빅브랜드 아닌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브랜드들도 다 처음에는 작은 매장 하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쵸.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하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GFFG, 노티드나 다운타운들 굉장히 큰 금액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 매장 수가 많아지니까 엄청 큰 브랜드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입사할 당시 18년도 당시에는 다운타운 매장이 한 3군데 있었었고 노티드는 오히려 청담동에 하나? 그것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매장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GFFG라는 이름 자체도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를 회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처음 시작은 쬐끄만 법인 하나 그리고 거의 다 개인 사업자 위주로 해서 가게가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거의 소상공인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당시에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노티드 1호점 때부터 같이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책에 보니까 처음에 노티드도 적자였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다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게 된 거예요? 입사했을 당시에 다운타운은 이미 좀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요. 네. 니틀렉도 엄청 하이브를 받기는 전이었어요. 니틀렉 브랜드는 약간 미국식 가정식 레스토랑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오시다 보니까 파스타, 스테이크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압구정이나 도산대로의 그 환경에 비해서는 되게 저렴했던 가성비가 좋았던 음식들을 판매를 했었고,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매출도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근데 이 다운타우너, 니틀렉 이 두 개의 특징은 음식을 팔다 보니까 테이블 단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영업자들한테. 그쵸. 테이블 단가가 꽤 높은 편이었어요. 다운타우너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 수제버거라는 특성상 버거 하나가 거의 8,000원에서 만원대가 넘어갔었고 거기에 음료수랑 뭐 감자튀김 같은 걸 같이 먹으면 명당 한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객단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햄버거 하나 드실 때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뭐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쵸? 네. 1시간에 우리는 60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빠르면 3에서 4회전이 돌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빠르게 남자들 같은 거 후루룩 먹고 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면 한 20분 만에 나가세요. 그러면 60분 동안에 한 3번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매출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가능성이 많이 좋았던, 그다음에 수익률이 좋았던 브랜드였는데요. 반대로 노티드는 카페잖아요. 이 카페에 우리가 간과했던 게 객단이 너무 낮은 대비 테이블 회전이 너무 안 좋아요. 그쵸. 당시 지금 제가 표현을 할 때 노티드가 좀 힘들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손님이 없었나? 아니요, 손님은 항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노티드가 힘들었다면서요? 그럼 그때 손님이 없었겠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손님은 항상 많았어요. 물론 오픈과 동시에 가득 차고 마감할 때까지 가득 찼던 건 아니지만 카페 피크 시간, 낮 시간대는 항상 자리가 없었었고 풀로 만석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영업이 종료되고 포스에 있는 금액을 보면 매출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요즘은 한 커피 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5,000원, 5,000원? 그래서 10,000원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뭐 디저트 하나 정도를 먹는다 한다면 15,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의 테이블 단가가 나올 거예요. 네. 카페에 보통 앉으시면 얼마나 앉아 계세요? 카페는 1시간도 이상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업무한다고 컴퓨터까지 그쵸, 키게 그쵸. 되면 2시간, 3시간 넘어가는 데도 많으니까. 네. 우리가 보통 카페나 다양한 영업을 할 때 뭐 오전 11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 한 9시 정도에 종료한다고 한다면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영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둘이 앉았을 때 한 2시간 정도를 회전율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총 가득 찬다 하더라도 5회전밖에 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한 테이블 기준으로 객단이 2만 원이 나오는데 5회전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이죠. 근데 그런 테이블이 10개 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100만 원으로 한 달 30일이라고 한다면 한 3천만 원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제빵도 해야 되지, 직원도 써야지. 직원이 한 7, 8명 되는데 한 명도 좀 300만 원이 넘잖아요. 네. 723, 2,100만 원 훨씬 날라가고 또 한 3천만 원 매출에서 대부분 다 원가율을 한 30% 잡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또 1,000만 원이 날라가면 이미 돈이 없어요. 거기다 임대료도 압구정 로데오단가 꽤 비쌌었고 지금은 간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이런 부분이 다 맞물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은 많은데 막상 매출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당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먹는 문화들이 되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올리브 TV에서 스타 셰프들이 나오고 그쵸. 채널들에서 막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네. 1시간, 2시간 이렇게 줄 서서 맛있게 먹었고 나서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빨리 옮겨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선택의 카페는 줄을 서서 이용하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좀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고 물론 지금이야 다양하게 줄 서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먹는 카페들도 많이 늘긴 했지만 과거에는 어딘가에 되게 공들여서 식사를 하고 와서 그냥 좀 쉬어가는 형태가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이렇게 왔다가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가득 있잖아요. 네. 아, 그럼 딴 데 가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자.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아 저분들이 안 가고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분들한테 뭔가 쥐어보내고 싶다. 들려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테이크아웃 메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선물용 메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연희동에 있는 유명한 양갱집도 가보고 베이글도 고민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니틀렉도 미국식 가정식을 표방하거든요. 이준범 대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브랜드에다가 녹인 것들인데 우리가 미국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분들에는 강점이 있다. 가장 미국적인 디저트가 뭘까? 그랬을 때 베이글이랑 도넛인데 베이글은 사실 식사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달달한 도넛으로 가보자 해서 로티드 도넛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게 느껴지는데 야, 그러니까 노티드 같은 브랜드도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데도 사실 흑자는 내기 어려웠다. 객단가가 낮고 회전이 잘 안 돼서. 아마도 카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그렇죠. 카페 창업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맞죠. 카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라면 그걸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되게 우아하게 커피 만들고 막 되게 차분하게 있는 그 매장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망해요. 왜냐하면 객단가가 나오지 않고 매출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베이커리 넣자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베이커리 사장님들이 제일 부지런하다고. 새벽에 나가서 빵을 만들어야지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팔 수 있는 빵들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엔 나 우아하게 되게 편안하게 일하면서 돈 벌 거야라고 카페를 시작했다가 누구보다 제일 힘들게 사는데 매출은 안 나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노티드가 처음부터 도넛 메뉴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좀 문제를 이제 타개해보자 하면서 노티드를 개발하시게 됐다. 지금은 뭐 줄 서서 먹는 도넛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책에 보니까 대표님이랑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마케터셨죠? 네네. 많이 단맛으로 좀 기획을 하시려고 했는데 셰프분이 좀 안 달게 가자 이렇게 하셨다고. 당시에 계셨던 이제 셰프님은 지금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문성 셰프님이라고 네. 노티드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매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네, 뭐 사람과 사람, 사람과 디저트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의 매듭이라는 의미를 노티드가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숨은 속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운타운을 운영하던 이준범이라는 대표와 한남동에서 옥르세자매라는 목욕탕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의
최문성 셰프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브랜드가 노티드였어요. 네. 그래서 그가 만드는 그런 뭔가 베이커리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테크니컬한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이 바로 노티드였는데 우리가 미국적인 음식 중에 도넛을 선택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의 머릿속에서 도넛이라는 것은 되게 엄청 헤비하고 이런 이미지가 전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게 제일 일반적인 이미지죠. 맞아요. 네. 이준범 대표는 아마 그거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최문성 셰프님의 특징은 그런 길티한 메뉴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밸런스가 좋은 메뉴들을 잘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도넛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되게 이왕이면 엄청 달고 헤비해가지고 먹었을 때 와 당 스파이크가 팍 올 수 있는 이런 거로 행복을 주자라고 해서 기획했는데 셰프님 자꾸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 기준의 도넛은 링도넛이나 아니면 글라이즈되어 있는 초코가 이렇게 딱 코팅되어 있는 이런 거였는데 다른 식의 제 느낌엔 처음 봤을 땐 프렌치스러웠거든요. 이게 도넛인가? 그쵸. 난 미국식 도넛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트러블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해서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원래 도넛을 하나 이상 못 먹어요. 던킨도 그렇고 크리스피도 그렇고. 근데 셰프님의 도넛은 한 2개까지는 먹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또 입에 손이 가니까 그러니까 메뉴 테이스팅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네.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물려서 못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런 거면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손님들이. 그리고 우리는 테이크아웃 메뉴인데 하나 테이크아웃 할 게 아니라 박스로 해서 테이크아웃 할 건데 좀 질리지 않아야지 여러 개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사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대표님과 같이 함께 하게 됐고 괜찮겠다 해서 그 메뉴를 결국 확정하고 그렇게 출시하게 된 거죠. 노티드라는 걸 표현할 때 뭔가 해피니스에 막 행복을 담는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만들었던 기존의 행복을 선물하자 라는 슬로건이었는데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공감시킬 수 있을까? 그 공감이 돼야지 저는 판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고민을 그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없는 이야기를 사실 남들한테 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 안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나 또한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나도 그에 대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그걸 그때 돌아봤어요. 연애할 때 아니면 가족들이랑 뭐 같이 있을 때 뭐 다채롭게 행복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1년 중에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나인데 왠지 크리스마스 하면 그날 뭐 춥다라기보다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가 항상 있잖아요. 그쵸. 낭만적이죠. 크리스마스라는 게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있는데 우리의 도넛을 누군가한테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복으로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SNS나 모든 키워드들을 행복을 선물하세요라는 그 선물로 연결시켰고 네. 바이럴 전략들도 뭔가 선물을 많이 하고 선물을 유도하는 식으로서에 대한 액팅을 하면서 노티드가 정말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사랑을 좀 받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특히나 노티드를 선물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이 좋았으니까 그걸 느끼신 분들이 이걸 단순하게 내가 먹고 싶은 도넛이라기보다는 누구한테 주고 싶은 도넛으로서 이제 인식되면서 노티드가 되게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이렇게 했던 방식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제 책에도 남겼던 이야기긴 하지만 2박스씩 선물해주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엄청 성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기네가 먹고 하나는 선물해라. 네, 라고 맞아요. 주신 거죠. 네. 네. 기버와 테이커의 감정을 모두 느끼길 바랬어요. 아, 원래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뭐 셀럽이라든지 유명한 친구들은 항상 받기만 해요. 네네. 주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디 가도 예쁨 받고 어디 가도 선물 받고 조공받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2박스씩 주면서 하나는 너 소중한 사람한테 줘 라고 했고 올리는 것들에 대한 개런티도 아니고 정말로 선물로 줬어요. 이거 드리면 일주일 안에 올리시고요, 이런 해시태그 써주시고요, 뭐 광고 붙여주시고 이랬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것들도 없었고 심지어 전 안 올려도 그런 걸 개런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그중에 한 박스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주라고 했으니까 그걸 애들이 실행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무조건 올라와요. 누구한테 올라오냐면 받은 속칭 인플루언서라는 친구들은 올려주는 친구도 있고 안 올려주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약속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가 선물해준 누군가는 이 친구를 태그해서 고맙다라고 올려줘요. 저랑의 이 친구는 어쨌거나 뭔가 제가 그 회사에서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어쩌면 저의 자원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3자 친구는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수한 감정으로 고맙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럼 얘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인플루언서 친구도 이렇게 선물 주니까 좋아하네? 누구 미팅을 가거나 누구한테 뭔가를 줘야 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노티드. 그럼 저 연락이 와요. 오빠 미안한데 혹시 한 박스만 저 따로 챙겨줄 수 있어요? 저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누군가한테 선물하기 위한 그 구조로서
엄청 브랜드가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하게 됐고 네. 그 작동이 너무 잘 돌아가면서 지금의 노티드의 명성을 만드는 가장 큰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나? 네네.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근데 선물 마케팅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군대 있을 때 복귀하면서 이제 부대원들한테 뭔가 선물을 사가는 게 저희 문화였거든요. 그때 다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사왔어요. 네. 그게 거의 불문율이었어요. 이제 다른 친구가 복귀해서 제가 얻어 먹을 때도 좋았지만 진짜 제가 사갈 때 이거 가져가면 부대원들이 좋아하겠지. 네, 딱 열자마자 그냥 동 나겠지만 그거 상상하는 즐거움도 있었고 맞아. 그거를 이렇게 마케팅, 브랜딩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도 못 해봤는데 진짜 되게 좋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행위는 사실 저는 인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물건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있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습성? 행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살면서 우린 수십 수백 번의 것들을 받아보고 줘보면서 이미 몸에 익혀있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포인트에서 공감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 돈을 쓸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티드는 그런 선물 마케팅으로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행복한 브랜드로 브랜딩까지 이제 잘 하신 거죠. 또 노티드가 유명한 게 콜라보 마케팅이잖아요. 네네. 네, 진짜 엄청난 브랜드들하고 콜라보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몽쉐라고 했던 콜라보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반 자영업자들이 또 콜라보 마케팅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콜라보라는 관점에 대해서 좀 바꾸면은 오히려 방법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숍을 쬐끄맣게 하는데 주변에 되게 잘하는 빵집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우리만의 디저트를 좀 걔들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그 빵집의 이름을 가져간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콜라보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꼭 X가 들어가고 뭔가 협업된 제품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아니더라도 우리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저 유명한 빵집의 이런 메뉴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작은 단위의 콜라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건 콜라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협업이라는 단어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충분히 콜라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커피를 하니까 저기 순댓국밥집이랑 해서 저기서 식사하고 쿠폰 가져오시면 저희가 좀 할인해 드립니다. 아니면 저희한테 커피 마셔서 순댓국밥집에서 뭐 메뉴를 업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할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전 콜라보라고 생각하지 네. 뭔가 멋있는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한테 봐봐라 우리 브랜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것만은 콜라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관점으로 콜라보를 보기 때문에 작은 브랜드들이 콜라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콜라보를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관계들을 만들면서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콜라보라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 콜라보를 하면은 이거 갖다 매출을 만들고 싶고 유명한 브랜드랑 하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브랜드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용백 그 돼지국밥이라는 부산의 국밥집이 있어요. 네네. 칸다소바라는 마제소바를 파는 일본식 그 마제소바를 파는 브랜드도 사실 부산발 두 브랜드 다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 돼지국밥의 국물이 일본으로 가면 돈코츠 라면의 육수인 거거든요. 네. 그것들 착안해서 이 둘이 콜라보로 해서 매콤한 돈코츠 라면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전 그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뒤로는 안 하긴 해서 아쉽긴 한데 자신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재량 이쪽은 일본의 음식들을 라면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과 여기는 국물을 잘 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네. 양사에서 협업해서 이런 메뉴를 출시하는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도 작은 매장들에서 그때 당시에 매장들이 한 두세 개밖에 없었었는데 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관점을 바꾸고 얼마나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몽쉘이 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해요. 막 DM이나 메일로 지금은 노티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당시에는 한 8군데 정도 있었는데 거의 수도권에 밀집돼 있었거든요. 대구에도 노티 좀 오픈해주세요. 부산에도 오픈해주세요. 어디도 오픈해주세요. 인천에도 오픈해주세요. 이게 오는데 그걸 다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매장을 저렇게 원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맛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전국의 편의점과 마트는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초코파이, 몽쉘, 빅파이 이건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맛을 좀 더 첨가해서 우리 분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몽쉘 쪽에서는 우리한테 원했던 건 그래픽만 가져다가 패키징을 하는 걸 원했는데 아니다 우리 음식하는 브랜드다
같이 음식을 만들고 싶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걸 너무 감사하게도 들어주셔가지고 그런 협업이 나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분들한테 우리 메뉴를 한번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그 콜라보 제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기존에 인기 있었던 것들을 더 많이 알림으로써 새로운 고객들을 우리 더 팬으로 만들고 거기서 좀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들도 주변 가게랑 뭐 메뉴를 교환하거나 뭐 영수증 가져오면 뭐 좀 할인해 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소소한 콜라보도 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카페를 충전형 카페가 있고 여가형 카페가 있다 이렇게 네네. 구분을 하셨어요. 이것도 되게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충전형 카페는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충전하고 그냥 커피라는 것을 사기 위해서 가는 카페. 예를 들어 저가형 카페들 가면은 거기 점원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키오스크 보고 맨날 주문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들고서 빨리 회사 가는 게 목적인 그런 카페들이 있는 반면에 여가형 카페는 가면은 사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면 맨날 라떼 드셨는데 왜 오늘은 아메리카노 드세요? 교감할 수 있고 내 취향을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뭔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 카페에 대한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마도 저가 커피가 많이 나오면서 막 그런 고가의 커피들은 힘들다, 뭐 저가 때문에 다 죽어간다라고 하지만 여가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스타벅스까지 망가지지 않는 이유도 그건 거고 스타벅스 가면 사람들 노트북 켜고 편안하게 일을 하는데 스타벅스는 그걸 제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하게 커피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과 이 무드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한 서비스까지가 사실 그 커피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커피 하고 싶은 사장님들은 저가 커피는 완전히 충전형이지만 대부분은 여가형 카페를 하고 싶어 하더라. 근데 여가형 카페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은 많이 부족하더라 생각보다. 네. 라고 책에 써주셨던데 그럼 여가형 카페는 어떻게 해야지 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내는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과 공간을 내가 쓰고 싶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네네. 대표적인 예시로 카멜 커피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빈티지한 디자인과 그 무드가 내가 추구하는 그 추구미랑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길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좀 세련된 삶을 사는 인식을 주거든요. 근데 메가커피 같은 디자인으로 해놓고 거기서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멋있어져 라고 한다면 사실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메가커피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러 가는 거니까 그 목적이 정확하게 우리의 여가형 커피는 목적이 뭐냐 그걸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그거를 어필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뭐 어떤 뉴스 봤을 땐 카페에다 막 충전기를 막아놓고 전기 못 쓰게 한다 막 이런 데도 있긴 한데 네. 물론 물론 너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우리 카페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식으로 있나 와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수다를 떨고 싶은 공간이냐? 아니면 사진을 찍고 싶은 공간이냐? 아니면은 뭔가 데이트를 하고 싶은 공간이냐? 이거를 잘 분석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요소들을 더 구비해주고 좀 디벨롭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몰리게 되면서 그 사람들끼리의 그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적인 부분들이 그 여가형 카페 안에 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무시한 채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는 무시한 채 그냥 내 취향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카페 가는데 막 로봇 피규어가 막 있어. 근데 카페 하면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그 관심 없거든요. 네. 사장님의 취향이 자기는 너무 예쁘다고 놨었는데 여자들은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거기 안 가고 싶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나 우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분석되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수 있죠. 디오라마라고 해서 막 건프라 같은 거 만드는 분들 대상으로 커피 제공해주고 시간당 같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화해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오히려 여가를 넘어서 커뮤니티성이 강한 그런 카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어떻게 이걸 빌드업하고 어떻게 소구할 것인지가 더 뾰족해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그런 걸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원하는 거 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맞아요. 우리 카페에 오는 목적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라. 사장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상대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소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소구하고 싶은 추구미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책에서 말씀하신 게 내부 마케팅을 좀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을 먼저 우리 브랜드의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직원 관리할 때도 좀 그런 게 필요할까요? 정확하게는 내부 마케팅이 아니라 내부 브랜딩이고요. 네. 그 용어로는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브랜딩이 외부에 보여지는 것만 되게 중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 인터널 브랜딩이 제일 브랜딩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브랜드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컴플레인을 제일 먼저 직면하는 사람은 직원일 가능성이 커요. 그쵸. 그렇죠. 대표나 네. 뭐 회장님이 그걸 다이렉트로 메일을 받지 않겠죠. 그쵸. 예. 그러면 그거에 얼마나 잘 응대할 수 있느냐. 또 사실 직원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신제품들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들도 직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하나로 싱크가 되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 고객에 대해 전달력이랑 설득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가성비 브랜드로 이거를 제품을 출시한 건데 고객한테 이거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설명하는 거죠. 막상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객은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결국 직원이 그걸 잘 설명하지 못했고 잘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싱크업 해주는 작업이 바로 저는 내부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들이 훨씬 더 이 환경 안에서 우리 브랜드를 오너십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 브랜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막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 인터널 브랜딩, 즉 내부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권한을 많이 나눠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권한과 함께 책임감이 동반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그러면서 브랜드를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골도 되게 중시를 하셨어요. 네네. 네. 우리는 100명의 단골 고객이 1000명, 10,000명의 신규 고객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단골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알아서 바이럴을 해줘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았어요. 그럼 제가 대표님 거기 가보셨어요? 그러면 주님 저 거기 안 가봤는데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꼭 가보세요. 이렇게 제가 단골이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살게요. 가세요. 그러면 사장님 저 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영업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에버리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에 몇 명이 올지 몰라요. 한 500명 오겠지 하고 5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100명밖에 안 왔어. 그럼 400명의 음식물을 버려야 되고 그럼 오늘 100명밖에 안 왔으니까 내일은 150명분 준비하자. 근데 500명이 와버렸어. 그럼 350명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떨어지겠죠. 근데 단골이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무조건 200명은 와. 거기서 오차 범위로 우리 그러면 250개 준비하자, 300개 준비하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실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더해서 고정적인 매출들을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규만 너무 하는 것들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케팅 쪽에서 보면은 신규를 유입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는 마케팅들이 있거든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제품이 제일 좋다. 아니면 우리가 제일 싸다. 제일 싸다는 건 누군가가 1원만 낮춰도 제일 싼 건 허물어지거든요. 그쵸. 그런 자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신규를 들여줬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진다. 네. 그럼 그 브랜드를 다시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만족감을 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서 우리 제품을 주기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매출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견인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죠. 신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신규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더 키워가면서 데려갈 수 있느냐 하면은 신규도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브랜드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이야기하고 그 제품에 대한 효용성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요. 재방문 고객, 단골 고객이 고정 매출을 만들어주면서 신규 고객한테 바이럴도 해준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방송했던 주제인데 노티드가 가맹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신 입장에서 노티드의 가맹 사업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제가 있을 때 방향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아니면 어떤지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의 노티드가 가려는 방향이 조금 제가 있을 때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좀 더 코지하고 프렌들리한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캐릭터들과 IP들을 활용해서 뭔가 정말로 브랜드로서 빅브랜드로서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확장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직영으로서 정말로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단골들 기억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액팅이라든지 다채롭게 좀 줄 수 있는 좀 더 감도 높은 서비스들이 프랜차이즈로 전환되면서 많이 편차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걱정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잘 잡고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다음 교육할 수 있는지가 사실 앞으로 노티드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요즘 이제 자영업자도 브랜드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영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이 우리 가게를 브랜딩할 수 있는 전략이나
팁을 조언해 주신다면. 처음 이야기도 브랜딩 하면 되게 뭔가 멋있고 대단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 어떻게 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인 거고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건강하게 성장시킬지를 고민하셔야지 지금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다가 몸이 다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브랜딩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과정이니까 얼마나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질리지 않고 갈 수 있느냐. 브랜딩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돼. 아니요. 브랜딩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고민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인테리어를 바꿔야 된다. 혹은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때 돈이 드는 거지 브랜딩 자체는 시간과 고민이 더 많이 드는 거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이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과정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흡사 저는 이게 운동이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해요. 며칠 했다가 갑자기 몸이 확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네. 기분은 그럴 수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나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몸이 비포 애프터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운동처럼 생각하시고 브랜딩을 쓰셔야지 한 달 했다고 갑자기 브랜딩이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라톤처럼 건강하고 오래 뛸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가시면 어떤 브랜드는 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마케팅보단 브랜딩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마케팅은 지금 누구나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주가 되는 이유는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브랜드가 상대방들, 고객들한테 공감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 좀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리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딩은 이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진정성 있게 꾸준히 가야지 네, 브랜딩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자신만의 캐릭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팁은 여기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책에 자세한 이제 사례나 이런 노하우들 많이 나오니까요. 소상공인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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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